알면 할수록 좋다. 지지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우입니다. 안내입니다. 일상입니다. 오늘 후원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후원이 2개가 들어와서 나 현실로 웃었잖아 오늘. 왜? 나 몰라. 나 몰라. 아침에 오는 길에 그냥 후원 뭐 있지 하고 딱 봤다가 그냥 육성으로 터졌어. 빨리 맞아요. 얘기해줘. 2건이 후원이 들어왔는데 네. 우선은 예전에 엄청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던 해적왕이 될테다 그분께서 정기 후원을 해주겠다는 댓글과 함께 오.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래님께서 오랜만에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거 안 봤지? 우리 안 돈은 봤어. 받고 우린 받고. 56,600원을 해주셨어. 무슨 의미일까? 56,600원? 넌 생각도 못 할 거다. 절대 못 맞출 진짜. 거야. 죽어도 생각 못 할 걸? 이 숫자의 의미가 이 있어? 숫자에 의미가 의미가 있어. 있고 나랑도 관련이 있더라고. 나 관련 없어. 난 관련 보면서 없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 관련 없어. 모르겠어. 감도 안 와. 후원 당일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내주셨는데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오만전자. 삼성전자가 거의 7만 8만까지 갔다가 지금 10년 전 가격 아니에요, 이거? 지금 5만 얼마까지 왔는데 지금 뭐 풍문에 의하면 5년 전 가격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5만 9천 8천에서 멈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내가 그때 저점이군. 그런 거가 많았어. 진짜 저점이고 많았어. 그때 외국인들이 막 줍고 있었어. 그래서 저점이구나. 그래서 물 좀 타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더 오르길 바란 게 아니라 그치, 평단가 그치. 좀 낮춰야겠다고 조금 샀단 말이야. 더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사야 되나? 뭐 본인의 자기 몫이지. 마음이지. 내가 지금 사면 되는 건가? 어디가 저점이냐는 다 이제 근데 원래 곡소리 날 때 사라고 하긴 해. 근데 내가 살 때 꼭 저점인 줄 알았던 때인 거 알지? 어. 저 떨어지잖아. 저점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다. 보통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도 뭐 크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래. 그 이유가 요즘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내가 보기에는 한 10몇 년 이래 가장 안 좋은 거야. 최악이야. 그 정도. 최악이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지익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 한 10여 년이 포용력도 굉장히 많고 좋게 좋게 살고 하던 전성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지지익선 내에서 좀 우스갯소리처럼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뭐 지구는 둥그니까 뭐 지구촌이다, 뭐 세계 마을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우리가 학생 때 표준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2010년대가 전 지구적, 전 인류적 약간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래 가고 있는 게 지금 우선 전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전쟁 얘기를 좀 할 건데 우선 지금 중동 쪽과 크게 보면 중동 쪽이랑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게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지금 계속 으르렁 되고 있고 미 대선 앞두고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외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다 투자를 좀 줄이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근황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우선 근황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왜지? 근황이 있어서? 그치. 무슨 근황이 있어? 종전했어?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부탁했어, 범례한테. 이게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 파병이 됐다. 이 뉴스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너무 크게 떴지. 그리고 막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거 내가 짐을 싸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진짜로 거를. 어디로 갈 건데? 제주도로 갈 거야?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범례가 한번 정리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탁을 했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고 우선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22년 2월에 발발했을 때 좀 빠르게 다룬 적이 있었어. 지지익선에서 한 3부작에 걸쳐서 다뤘었고 그때 그 3부작의 마지막 회차가 이 전쟁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우선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얘기를 해보면 딱 떠오르는 말은 하나야. 점입 가격이다. 진짜로. 갈수록 태산이다. 진짜? 아직도? 사실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 사실 좋을 일은 없어. 전쟁이라는 건 물론 있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있을 거면,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거면 짧게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건 양쪽 다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응. 물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받은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전쟁과 분쟁이 생기는 건데 그걸 빨리 매듭 짓고 끝내는 게 뭐 분쟁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빠른 마무리란 말이야.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 종전 얘기했잖아. 종전은커녕 휴전 협상도 안 돼.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 전선 어떻게 됐냐? 우선 우크라이나가 함락되진 않았어. 우크라이나가 함락되지 않고 2년 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와중이고 뭐 도네츠크니 루안스크니 해가지고 크림반도 포함해서 동남부, 우크라이나의 동남부는 우선 러시아가 점령을 했고 어허. 병합에 대한 투표까지 해서 뭐 과반 이상의 투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병합을 한 영토라고 주장을 해. 아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지, 뺏긴 땅이지. 그치 그치.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남부는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로 더 밀고 올라오진 않는 걸로 보이고 거기에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근데 전선을 형성하면 안 좋은 건 소모전이 돼. 그러니까 차라리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계속 점령 지역을 넓히거나 아니면 점령 지역이 계속 움직이면 이게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데 지금은 쫙 줄쳐놓고 거기에 온갖 무기를 배치해서 소모전만 일어나는 거야. 영토에 큰 차이가 안 생기면서. 대한민국 한국전쟁도 그 휴전선 그어지기 직전이 가장 많이 죽었거든. 왜냐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 부로 점령한 땅이 각자의 영토가 된다라는 정전협정이지. 정전협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전협정은 했는데 효력이 발휘되기까지 12시간이 남아있었어. 그 12시간에 사람이 정말 많이 죽었어. 아이고. 1m라도 늘리기 위해서 영토를. 비슷하게 이제 전선을 그어놓고 서로 이제 소모전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양쪽을 다 합쳐서 사상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 아이고야. 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 근데 추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약간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그걸 좀 성토하기 위해서 인원을 잘 밝혀. 그리고 러시아는 오히려 숨기지. 내가 어느 정도 소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추산만 하는 거지만 사망자가 한 28만 명 정도로 짐작을 하고 너무 많은데?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한 8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러시아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보통 전쟁사를 읽어보면 원래 공격하는 쪽이 더 피해가 심해. 정말 압도적인 그래? 공세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수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격하기가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 우선 그 지형에 대해서도 훨씬 잘 알고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우선 러시아가 2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걸로 알려져 있지만 물론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수치는 아니야. 러시아는 아무것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많은 사망자 혹은 부상자를 냈을 거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사람을 징집하고 있어. 러시아 인구가 1억이 넘어. 1억이 넘어서 처음에 22년도에 전쟁 터지고 부분 동원령이라는 걸 내렸어. 동원령, 지금 이 GGX를 보는 남자들은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게 동원령이지. 동원령이 발표되는 순간 남자들은 자유가 없어. 무조건 동사무소로 가서 군번 달아야 돼.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부분 동원령을 내려서 일부 지역과 일부 남성들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징집을 해. 그래서 들리는 썰로는 이제 모스크바를 포함해서 도시의 젊은 남성이 씨가 말랐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왜냐면 전선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징집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인원도 있고 부상이 돼서 치료를 받는 인원도 있고 그리고 꼭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보급, 물자 아니면 그 통신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선에 보이는 병력의 수보다 필요한 이제 군인의 수는 훨씬 많거든. 그래서 지금 도시의 젊은 남성들이 씨가 말랐다라고 할 정도고 현재 러시아의 전체 군대 규모 정규군을 포함해서 전체 군대 규모는 13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만 20세 혹은 만 30세 이상의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징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징집이 쉽지 않아. 왜냐면 러시아는 물론 그 민족끼리 확 단결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치의 후손이다 혹은 나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그 의식을 좀 땡겨오고 있긴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도망간 사람이 90만 명인 걸로 알고 있어. 그래, 근데 처음에 90만 명? 되게 납득이 안 가는 징집이라고 초반에도 막 피하는 사람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 맞아. 뭐 사람들을 더 땡겨오고 싶어도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땡겨오면 또 이 전쟁에 대한 명분에 금이 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 동남부를 뭐 루안스크, 도네스크 어쩌고 다 병합했다고 했잖아. 거기서 사람을 데려오고 있다. 라는 썰도 있어. 그게 맞나 싶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병합
한 사람들도 물론 친러시아 성향이 많긴 해, 동남부 쪽에. 하지만 전선에 나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려고 병합하자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징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음.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냥 지금 우세에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어. 상황이고, 얼마나 징집을 했고 얼마나 죽어나갔는지 이런 썰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매년 인구 통계 총조사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의 인구 조사를 해. 러시아의 푸틴이 향후 몇 년간 한 5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구 조사 통계 자체를 금지한다 라는 카더라가 있어. 그게 발표되면 약간 민심에 그치, 분란이 그치. 생길 거라고 그치.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러시아가 그 전쟁, 그리고 또 팬데믹도 있었고 지금 여기저기서 규제를 받으면서 경제도 되게 안 좋단 말이야.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 사실 뭐야. 지금 당장 뭔가 데려와서 쓸 젊은 남성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남성들이 전부 끌려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그러면 인구 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인구 절벽도 인구 절벽이고 경제적으로도 소를 누가 키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20, 30대들이 전쟁 물자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도 괜히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 막 펌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재생산에 기여를 해야만 국가가 맞아. 존속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지금 땡겨다 쓰고 있는 거야. 이건 우크라이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푸틴이 전면에 나서서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에 엄청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러시아 민족대회, 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민족대회에 푸틴이 직접 참석해서 자녀는 7명에서 8명 정도 낳는 것이 우리의 멋진 전통이다. 아니 근데 뭐 너 같으면 이 전쟁통에 그 사람도 없는데 돈도 그렇게 없고, 하겠냐. 살기도 힘들고. 자기가 키워줄 거면 인정. 그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성명을 낼 때도 최소한 3명 정도는 낳아야 한다. 애국심이랑 엮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 보건부도 이 푸틴의 얘기에 좀 거들고 있어. 그래서 무슨 지침이라기보다는 권장사항 같은 건데 최대한 성관계를 많이 하라 라는 권장을 했고, 어느 수준이냐, 꼭 밤에만 할 필요는 없다. 낮에도 휴식 시간이 있다면 성관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돼야지 하는 거지.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고. 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 다른 그러니까. 세상 같아. 근데 모르지.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다시 한번 지도자로 뽑았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전 국민적인 국가적인 메시지에 얼만큼 동하느냐는 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 그치? 한국은 국가에 대한 메시지에 동하지 않는 편이잖아.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근데 러시아는 어떨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스탈린 시대, 소련 시대 때 어머니 영웅상이라는 게 있었어. 어머니 영웅상? 많은 자녀를 낳은 어머니에게 수여되는 상이래. 진짜 상이구나. 근데 이게 폐지됐어. 소련이 없어지면서. 지금 재도입됐다고 해.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자녀를 낳는 돈 이제 준대? 모르겠어. 이게 어머니 영웅상이라는 게 뭐 부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명예만 주는 건지 그러니까 뭐 부수적인 실제로. 상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무자녀 가구에 이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 근데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나 싶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힘든 그럴 수도 상황 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만들어졌잖아. 이미 뭐 벗어날 수 없는 어. 상황이니까 이 여기서 뭐 안에서 갑자기 저희 그러면 전쟁 그만하겠습니다. 그거 말이 안 보다 되지. 이게 더 현실적이잖아. 그런가 그치. 봐.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길게 보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 맞아, 맞아. 러시아가.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렇다고 좋은 상황이냐? 전혀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안 됐지. 전쟁 직전 인구가 4,200만 명 정도였어. 그리고 전쟁 나고 바로 피난 행렬이 줄을 이었었거든. 기억날 거야. 막 폴란드로 맞아. 막 접경 국가들로 막 피난을 했었단 말이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얼마가 남았냐? 2,900만 명이 남았다고 알려져 있어. 와, 막 진짜 많이 갔다. 빠져나갔구나. 1,000만 명이 넘게 빠져나간 거지. 근데 문제는 2,900만 명이 다 팔팔한 2030 세대일까?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이 중에 노동 가능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 근데 노동 가능 인구라는 건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말하는 거지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야. 여기서 실업 중인 상태일 수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뭐 건강 문제도 그치, 있을 수 그치, 있고 그치.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해보면 약 900만 명만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생산이 가능한 상태래. 그러면 지금 4,200만 명이 살던 국가의 인프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회 간접 비용들을 900만 명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전쟁 중이니까 젊은 남성들은 다 지금 전선으로 혹은 아까 비슷하게 보급이든 전략물자든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 전쟁에 쓰이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이 전쟁이 더 진행돼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의 경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전쟁을 모든 영토를 반환받았어. 사실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남부를 다 반환받아도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야. 승자의 저주 같은 거지. 너무 많은 인구들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병력 수급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고령 남성을 많이 징집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소모전으로 들어가면 전쟁은 이렇게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전장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은 공식적인 발표는 한 50만 명 정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전선에 투입된. 근데 이제 서구권 국가들이 추산을 해보기로는 50만 명은 절대 못 보냈을 것 같고 한 30만 명 정도가 아닐까. 전체 인구 중에 엄청 적게 간 거야. 그러니까 아까 900만 명이 노동 가능 인구고. 아 근데 원래 그래. 실제 노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남성으로 징집해서 빠져나가는 게 30만 명이라는 거잖아. 그치. 실제로 전선에 전선에 투입된. 있는 전선에 사람이. 투입될 정도의 사람들. 우리나라도 근데 5천만 명 있다고 치지만 진짜 전쟁 나서 전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돼. 몇백만 명 안 돼. 그래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버넌스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흔히 전쟁 정부, 전쟁 중인 상태의 정부가 필요한 3대 기본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가 갖춰져야 전쟁 중인 정부로서의 정당성이 있는 거야. 하나가 병력, 사람이 있어야지. 무기,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사기.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긴 해. 그러니까 사실 병력이 많든 무기가 많든 혹은 둘 다 부족하더라도 국가적 사기가 높든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 다 바쳐서라도 러시아군을 몰아낸다라는 그런 사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점점 그 동남부의 영토를 수복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 그리고 또 미 대선의 한 가지 토픽이지만 트럼프가 그랬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날부로 끝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끝날지 뻔하지. 근데 약간 믿음직해. 주고 끝내라고 하겠지. 넘겨주고. 어떻게든 근데 끝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끝내겠지만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지. 여기까지가 약간 근황 같은 거야.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 키이우라는 수도 점령을 위해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위에 있는 국가 이름을 까먹었네. 위에 완전 친러시아 국가가 하나 있거든. 벨라루스였나? 그랬을 텐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쫙 들어오다가 막혔지. 우크라이나에 막혀서 이렇게 계속 접전을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꽤 많은 승리를 거뒀었어. 왜냐면 전쟁 초반에는 서방에서 정말 무기 지원과 그런 전쟁 물자 지원을 엄청나게 했거든. 최근에는 하원에서 실패해가지고 또 못 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동남부만 지금 내준 상태로 전선이 고착화가 되어 있고, 전선이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니 서로의 이제 물자들이 그 전선에 쌓이면서 소모전 양상으로 가는 거야. 또 뺏지도 못하고 다시 수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역사 얘기를 해보면 러시아는 많은 역사,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에서 승전국이긴 해. 그치. 사실 그 나치 독일한테도 승리했던 몇 안 되는 국가가 러시아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대국 이미지가 있지 않아? 좀만 더 들어봐. 오케이. 심지어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막아낸 거 진짜 별로 없거든. 나폴레옹 군대를.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야.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교과서에는 그들의 승전보로 가득하거든. 지금까지 역사에서.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해. 나폴레옹도 그렇고 나치 독일도 그렇고 그들은 수성으로 이긴 거야. 그들이 침략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나치 독일과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향해 올 때 그거를 잘 버텨내서 승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만 해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우리는 강한 군대였거든. 그치. 근데 사실 그들은 침략으로 이겨본 경험이 많이 없어. 왜냐하면 러시아가 나치 독일과 나폴레옹을 이길 때의 방법은 시간을 질질 끌어서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모스크바 주변의 시베리아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폴레옹도 뭐 히틀러도 감당 못해. 후퇴할 수밖에 없어. 약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 러시아가 힘이 별로 없다라는 평가도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지.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도 미국이랑 견줄 정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닌 거지. 그 정도는 아니네 라는 평가도 받고, 지금 사망자, 사상자 수도 러시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가 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의 언론과 인터넷을 뒤덮은 기사가 바로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을 한다는 소식. 근데 이거 인원도 우리 추산으로 볼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인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얼마나가? 지금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어. 지금 한 3,000몇 명이 선발대로 갔다라고 알려져 있고, 12월 말까지 12,000명인가? 근데 물론 규모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야.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중국과 북한이 한편이었고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 그때 한 16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 그때 10,000명이 넘는 병사를 참전시킨 국가는 5개인가 6개밖에 안 돼. 그 나머지는 물론 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들이지만 10,000명 이하, 몇천 명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을 파병한다는 건 되게 많은 규모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에 있어서. 그치. 그래서 이 사실이 뜬소문으로 퍼지긴 시작했지만, 이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처음 사실 확인을 했어. 그 이후에 미국이 확인을 했지. 그리고 나토도 최근에 이 북한의 파병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않아. 뭐 북한이 뭐 무기가 돼, 뭐 돈이 많아, 아니면 뭐 전쟁적으로 뛰어나, 맨날 저평가 받잖아요. 뭐 별거 없다, 쟤네 핵무기 빼고 뭐 딱히 볼 거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왜 미국도 서방도 나토도 대한민국도 혹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북한군이 러시아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우리나라가 보기엔 삐쩍 마른 인민군 10,000명 정도 갔다고 생각을 하잖아. 왜 난리를 치냐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의 세계대전은 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 두 분 다 문과니까 너무 잘 알 거야.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라고 항상 나오는 사건이 있어. 뭐지? 뭐야? 모르겠는데. 사라예보라고 하면, 사라예보는 알아.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 암살 사건.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 그럼 우리는 이제 그냥 외우지.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 총성 사건, 뭐 총 암살 사건, 이렇게 외우는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사라예보라는 그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뭐 중요한 인물도 아니야. 상속인 중 한 명이야. 그러니까 그 로열 패밀리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총으로 세르비아인에게 암살을 당한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6개국, 7개국이 참전하는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외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게 왜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냐면, 우선 이 암살자가 세르비아계라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 그럴 여기까지는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지금 이스라엘도 비슷한 지금 상황을 겪고 있잖아. 근데 세르비아는 동맹국이 있었어. 그게 러시아였어. 그래서 서로 동맹이지. 서로 상호 보호 조약 같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해.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동맹이 없을까? 있지. 오스트리아의 동맹이었던 독일이 러시아는 물론 또 다른 그 적국인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해. 그럼 프랑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었어. 그럼 프랑스도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해. 그럼 프랑스의 또 다른 동맹이었던 영국도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계대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가랑 싸울 때는 물론 그것도 엄청 큰일이지만, 그렇게 세계사회, 국제사회가 걱정할 정도의 큰일이 일어나긴 쉽지 않아. 왜냐면 물자도 좀 정해져 있고 자원도 정해져 있고. 근데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왜 일이 커지느냐, 다른 나라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병력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조직력 있고 이런 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북한 군이 파병을 했다. 이게 의미가, 이 정치적인 의미가 어떻게까지 불똥이 튈 거냐. 맞아. 이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지. 참전했다 이런 느낌인 거네. 그 자체로 지금 엄청난 임팩트인 거야. 그 두 국가만의 일로 끝날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피해가 크고 둘 다 엄청난 피해를 받지만, 근데 여기서 북한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제 두 국가의 일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된 거야.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을 하는 거지. 2차 세계대전도 똑같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왜 맘 놓고 침공을 했냐? 소련과 상호 협정을 했어.
내가 폴란드를 칠 때 너는 개입하지 않아야 돼. 그런 식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하거든. 그런 상호 불가침 조약이나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었고 그 안에 상호 군사 협력 규정이 있었어. 물론 뭐 자동 개입 이런 건 아니지만 양국 중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6월에 사인을 했고 서로 그거에 맞춰서 뭐 해놓고 쌩깔 수는 없으니까 북한이 이제 한 12,000명 규모의 파병을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 조약이 있어. 사실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나라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반드시 원조를 한다는 내용이야. 뭐 자동 개입을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원조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북한도 사실 남한을 무서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을 무서워하는 거지.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기 지원을 했다. 아니면 전략물자 지원을 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서방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군인을 파병했다는 게 말이 달라지는 거야. 정말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한테 항상 요구하던 게 있어. 나 러시아한테 침공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해줘. 라고 항상 요청하던 게 나토에 가입시켜달라는 거야.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나를 가입해주세요를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얘기했어. 러시아가 나 칠 것 같은데 나 좀 가입시켜주세요. 근데 서방이 차일피일 미뤘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토 헌장 5조에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여 집단 대응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이 있는 한 우크라이나 못 넣어주는 거야. 못 넣지. 우크라이나를 넣어주는 순간 러시아랑 연합국이 다 같이 전쟁을 해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못 넣어주고 있었던 건데 지금 북한이 개입을 하면서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야. 야 봐라, 러시아는 지금 북한도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왜 아무도 안 해? 우리도 파병해줘. 나토 좀 가입시켜줘.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지. 지금까지는 나토에 가입시켜주지 않는 명분이 그였거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이 전쟁이 흐지부지하게 끝내진 않을 거다 라는 거를 확실히 사실 복잡한 건 나토 쪽이야. 왜냐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면 이건 거의 100이면 100 엄청난 확전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사용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대박인데. 지금 나토는 가입국이 30몇 개국이야. 근데 그거랑 러시아 대 북한으로 싸운다. 그럼 러시아도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하고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거야. 궁지에 몰리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국제의 정세잖아. 핵무기를 안 쓰게 하는 방법은 구석에 모이지 않는 거야. 그치.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라고 하면 이제 핵전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보면 북한이 왜 러시아에 파병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국제적으로도 물음표가 좀 있어. 뭐 사인했다는 거 그럴 수 있지만 사인하면 보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 그리고 거기에 참전하면 엄청난 국제적 그런 파장이 일을 거라는 걸 북한이 몰랐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경제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북한이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아. 그리고 뭐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선노동당의 고위 간부들이 탈북을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인 거지, 북한 입장에서는. 뭐 못 먹고 막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인민들이 탈북을 한다?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도 너무 남한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 근데 고위 간부들이 탈북을 한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서 파병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그래서 그걸로 좀 경제난을 좀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파병을 하면 받는 게 있겠지. 그 중에 무기나 기술 이전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받지 않겠냐. 좀 핵무기에 대한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냐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이랑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북한이 예전만큼 중국과 가깝지 않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찾아야 되잖아. 북한 음.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고 해. 중국이 좀 북한을 많이 멀리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나랑 남이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도와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파병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좀 국제적으로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은 지 꽤 오래됐어. 그치. 한국 전쟁 이후로 이건 남한도 마찬가지야. 응. 한국 전쟁 1950년대 이후로 사실 무기 개발도 많이 하고 병력에 대한 그런 군사적인 기술 발전도 많이 했지만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시뮬레이션만 계속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사실 전선에 투입되지 않은 군인이 정말로 나중에 큰 전쟁이 났을 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몰라. 물론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미군이 전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의 분쟁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실전 경험이 많다는 얘기도 하거든. 이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그러면 사실 남한도 좀 똥줄 타는 얘기긴 해. 그치. 북한을 왜 항상 좀 낮게 평가하냐면 쟤네 뭐 ICBM 뭐 핵무기 이러고 하지만 진짜 전쟁 난다고 쟤네가 그걸 쏠 수 있을까? 걔네가 백변전이나 그런 도심 시가지에서의 전쟁을 쟤네가 치를 수 있을까? 그게 남한과 상대가 될까? 그런 거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한 건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이 돼서 실전 데이터 경험을 쌓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혹은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거 1차 세계대전이랑 똑같아. 그때도 아니 세르비아한테 선전표고 했어도 그냥 러시아 가만히 있었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야. 대한민국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북한이 참전을 한다는데. 물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낼까? 그거는 그렇게는 진짜 안 되는 거고. 세계대전 각 잡고 하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나토 총장도 러시아, 북한의 이 군사 협력에 대해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밝혔어. 이게 속보로 떴어. 그럼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원조를 한 적이 없어. 물론 뭐 돌려 했다라는 썰은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북한이 참전한 마당에 우리가 팔짱 끼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야. 국제 정세 속에서. 그래서 아마 무기를 포함해서 포탄이나 살상 무기를 포함해서 이제 군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가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런 얘기도 한대. 지금이 남한이 북한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먼 나라 얘기니까 그치. 자기들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 얘기가 남한 보고 행동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빠졌어? 야 남한 지금이야. 지금 올라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정도로 이제 남한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언급이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많은 군수물자를 포함해서 러시아를 도와줄 거냐는 계속해서 이제 첩보가 와봐야 알겠지만 대한민국도 지금 바쁘게 이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요? 여러 얘기가 있어. 지금 양측이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휴전 혹은 종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제시를 했어. 합의는 안 되지. 상극이어서 지금 가능성은 없긴 한데 다들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야. 둘이 어떻게 합의할까? 그거를 다 관측하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 때문에 그 길이 아예 바뀌어버렸어. 이게 어디까지 확전될까로 다들 보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이스라엘도 지금 깽판 치고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근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결론은 심각한 상황이다. 무서워. 그래서 진짜. 나도 그 집에서 그 옷장을 뒤져보면서 군복이 어디 있었지? 하지 마. 군복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혹시 그 군번줄 잘 있나? 약간 한번 체크를 해보긴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 북한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북한답다. 혹시 몰라. 근데 미국 대선 끝나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없던 일처럼 갑자기 조용해질 수도 있어. 그럼 다행이야.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을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봐야지 어떻게. 오케이. 그치. 근데 하지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난리를 피는지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엔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쪽도 한번 오케이. 근황을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